Dobro. History. Archive. 1598년 겨울, 그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칠흑 같은 어둠에 정말 살을 내는 추위가 지배하던 바로 그 남해 바다요. 7년간의 끔찍했던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오늘은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그 역사적 진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손에 들린 자료들은 당시의 기록부터 현대의 분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과연 장군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렬한 전사였을까요? 아니면 최근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밤바다라는 이 극한의 환경이 전투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좀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창작물이 아니라 징비록 같은 실제 사료에 기반해서 장군의 최후를 둘러싼 여러 가설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문학적 상상력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판부터 제대로 깔아보죠. 그때 상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필사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특히 순천 외성에 고립된 고니시군을 구하려고 시마자 함대가 움직이죠.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수만 무찌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완전한 섬멸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양쪽 다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이 노량해협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들의 진짜 상대가 서로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두 군데 모두 자연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한 적과 싸워야 했어요. 아, 바로 그 날씨 말씀이시죠? 자료에서도 유독 이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우선 시간부터 보죠. 전투가 벌어진 게 1598년 12월 16일, 음력으로는 12월 19일인데요. 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불과 며칠 앞둔 날입니다. 전투는 새벽 2시에 시작됐어요. 새벽 2시요? 네,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잠깐만요. 새벽 2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잖아요. 등불이나 횃불에 의지해서 수백 척의 괴가 뒤엉켜 싸웠다는 건데 아군이랑 적군 구별은 대체 어떻게 해요? 이거 자칫하면 우리 편끼리 싸우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전투의 혼란을 극대화시킨 첫 번째 요소입니다. 피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소빙기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아, 소빙기. 들어봤어요? 네, 지금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훨씬 낮았던 시기예요. 얼마나 추웠는데요? 그냥 겨울바다니까 춥겠지. 이 정도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해상의 캘바람 때문에 갑판위 병사들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을 겁니다. 영하 10도요? 네, 이건 그냥 춥다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가 조총이었잖아요. 그렇죠. 화승총. 이게 습기랑 추위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불꽃이 튀어야 발사되는데 자꾸 불발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가져와도 날씨 때문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병사들은 손이 꽁꽁 얼어서 활시위 하나 제대로 당기기도 힘들었을 테고요. 바다에 빠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겠네요. 그렇죠. 저체온증으로 몇 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 모든 악조건을 뒤집을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요? 아, 겨울철 북서풍. 맞습니다. 겨울엔 강한 북서풍이 부니까 이걸 등지고 공격하는 조선 수군 입장에선 화포의 사거리도 늘어나고 불화살도 훨씬 멀리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반면에 바람을 안고 역주행해서 탈출해야 하는 일본군에겐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으니까요. 이야, 이걸 종합해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이 자료들을 꿰뚫는 첫 번째 핵심은 노량해전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 이전에 인간 대 자연의 싸움이었다는 거네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일본군을 상대한 게 아니라 이 칠흑 같은 어둠, 영하 10도의 추위, 거센 바람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 싸운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순신은 자연의 흐름을 읽고 전장의 판을 짰던 거죠.
자, 그럼 이 최악의 조건에 천척이 넘는 배가 뒤엉켰을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료에 나온 함선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조명연합군이 400에서 500척, 일본군이 500척 이상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병력 규모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조선 수군 약 1만, 명나라 수군 약 18,000, 일본군은 구원군과 철수군을 합쳐서 6만 이상으로 추산돼요. 6만 명이요? 네, 지금 잠실 야구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인원이 저 좁은 노량수로에 갇혀서 싸운 겁니다. 단일 해전으로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어요. 전투는 이수신 장군의 예측대로 흘러갔나요? 네. 장군은 시마즈의 구원함대가 올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퇴로인 관음포에 미리 함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기습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죠. 좁은 수로에 갇힌 일본 함대는 그야말로 도가내든 쥐신세가 됐어요. 조선 수군의 화포와 명나라 수군의 불화살 세례에 속수무책으로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렸네요. 날이 밝으면서 전투는 더 처절한 백병전, 난타전으로 번집니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노장, 등자룡이 전사하고 명나라 함대를 이끌던 진린도도까지 위험에 처해요. 기록을 보면 이때 이순신 장군이 직접 함대를 이끌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진린을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전투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퇴로가 막힌 일본군이 몰린 관음포였겠군요. 사료에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좁은 만에 갇힌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은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계속되는 화공에 거대한 불쏘시개처럼 타올랐을 겁니다. 와, 영화 노량에서 롱테이크로 그 참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척의 배가 내는 불길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나무 타는 소리, 화포 소리, 수만 명의 비명이 뒤섞이고 화양 연기랑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도살장이었겠네요. 그렇죠. 피하 식별조차 어려운 혼돈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싸움만 벌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관음포였습니다. 이건 마치 불 꺼진 체육관에서 두 학교 수백 명이 뒤엉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 전쟁의 가장 극적인 순간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고 최근에 여러 해석이 나오잖아요. 특히 전쟁이 끝난 후 선조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는 자살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사실 영화나 소설 보면 너무 극적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계의 정설은 거짓입니다. 아, 거짓인가요? 네,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기록한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1차 사료는 함께 전쟁을 치렀던 유성룡의 징비록과 곁에서 장군을 모셨던 조카 이분이 쓴 행록입니다. 이 두 기록은 놀랍도록 일치해요. 전투를 독려하다가 날아온 탄환, 피환에 맞았다고요. 자살이나 죽음을 방치했다는 식의 암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자살설은 완전히 창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은 1990년대 이후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나 김탁관 작가의 불멸의 이순신 같은 소설에서 주인공의 실존적 고뇌를 극대화하기 위한 뭐랄까 문학적 장치로 사용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영웅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현대인의 비판적인 시각이 투영된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아주 매력적인 서사이지만 역사 그 자체는 아닌 거죠.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사료에 기반해서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해 볼까요? 독전 중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독전이라는 게 그냥 뒤에서 돌격하라 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최전방의 지휘선 갑판 위에서 직접 북을 치고 깃발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고 싸우라 하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깃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니 적의 표적이 되기도 가장 쉬웠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탄환이 맞은 곳은 갑옷의 방어력이 가장 취약한 겨드랑이나 가슴 부위로 추정되는데요. 북을 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틈이 순간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갑옷을 벗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총탄에 노출되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결국 자기 임무를 가장 치열하게 수행하다가 벌어진 정말 비극적인 순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유명한 유언이 나오죠.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전방급 신물어나사. 이 유언을 곱씹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장한 말을 남긴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지휘관으로서 내린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군사적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전투가 한창인데 최고 지휘관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군의 사기는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지휘체계는 그대로 붕괴되죠. 네, 그대로 붕괴됩니다.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장군은 개인의 죽음이 전투의 승리라는 대의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오직 전투의 승리, 작전의 성공만을 생각한 거죠. 그 유언은 실제로 지켜졌나요?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이회와 조카 이화는 장군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방패로 가리고 안으로 옮긴 뒤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북을 치고 독전기를 휘둘렀습니다. 와, 덕분에 조선 수군은 물론이고 명나라 수군조차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장군의 죽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지휘 체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전투가 끝나고 장군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승리의 함성은 통곡으로 바뀌었겠네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명나라 제독 진린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진리는 이순신의 부고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갑판 위에서 3번이나 넘어지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요? 네, 그는 이순신을 노야, 즉 큰 어르신이라는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순신의 경계하고 공을 탐내던 인물 아니었나요? 둘 사이가 속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초기 진리는 조선 수군을 얕보고 전공을 가로채려 했지만 이순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고결한 인품, 그리고 명나라 군사들의 횡포를 막아내는 단호함에 완전히 감복하게 된 겁니다. 국적도 다르고 처음엔 서로 경계하던 장수가 동료의 죽음에 땅을 치며 통곡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그의 눈물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전우애의 증표였던 거죠. 장군의 유해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로? 유해는 남해 관음포를 시작으로 마지막 진영이었던 고금도를 거쳐서 고향인 아산까지 아주 긴 여정을 거쳐 돌아옵니다. 시신을 육지로 옮겨 처음 안치했던 관음포 언덕에는 지금도 이락사, 즉 큰 별이 떨어진 사당이라는 이름의 사당이 세워져 있죠. 큰 별이 떨어졌다. 정말 상징적인 이름이네요. 그 운구행렬이 지나는 길의 풍경은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운구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가신다며 길을 막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흰 소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마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 행렬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어요. 7년간의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을 보내는 거대한 민족적 의식, 리추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아산에 안장되셨죠.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노량해전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치러진 처절한 사투였고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회피나 도피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순국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특히 그의 마지막 명령,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은 4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리더십과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노량의 마지막에 끊임없이 울리는 북소리가 바로 그 상징이죠. 장군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의지는 북소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건데 실제로 아들과 조카가 북소리로 지휘를 이었으니 아주 의미 있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우리가 이런 창작물을 즐길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와 창작의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열도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식의 대사는 실제 기록에는 없는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창작이죠. 역사를 즐기되 사실과 창작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며 당신이 떠올렸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단순히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한 선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노량해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의 이런 확고하고 강경한 태도가 전후 처리 과정과 그 이후 조선, 일본, 명나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